김성환의 시사야. 개천절 차량 집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보수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차량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단체는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여의도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여 대 규모로 행진을 할 계획이지만 경찰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차량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차량 집회를 막는 것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지나친 처사라는 논평을 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원이 최근 경기도 성남 차량 집회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당구 일부 주민들은 차량 99대를 동원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재판부는 차량 집회라고 하더라도 집회 준비와 관리, 해상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천절 집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권.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코로나 시대 우리가 조금 더 우선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희생자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 연결해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50명이 늘어났고요. 국내 발생이 40명, 해외 유입이 10명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사흘째 지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26일에 61명을 기록했고 어제 이제 95명이었고 오늘 이제 50명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상당히 희망적인 수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지금 반영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고려해서 이제 숫자를 봐야 되겠죠. 지역별로 신규 확진자를 살펴보면은 서울 19명, 경기 13명, 인천 1명으로 수도권에서 3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도권에서 다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사망자는 5명이 늘어서 누적 사망자는 406명이 됐습니다. 50명 아래로 내려간 적은 없잖아요. 지금 재확산 이후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진짜 50명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꼭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게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관악구 산모스포렉스 사우나와 관련돼서 5명이 추가 확진됐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는 29명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강남구의 주상복합 건물인 데오디오빌 플러스에 대해서도 4명이 추가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가 52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도봉구의 예마루 데이케어 센터 관련 3명 추가 확진돼서 27명이 양성 판정받게 됐고요.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 업체 DY 디벨롭먼트와 관련돼서 2명, 그리고 신도림
백서린 여사 관련해서 각 1명씩 추가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도 이제 나타났는데 경기 군포 안양 가족 모임과 관련해서 지난 25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뒤에 지금까지 6명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제 7명의 확진자가 됐는데요. 이 가족 간 식사와 대화를 하면서 밀접 접촉이 발생한 게 이 감염 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경우에는 추석 연휴 동안에 가족 모임이나 여행 이런 걸 통한 감염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서도 보듯이 많은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자제해야 되고 여행을 부득이 간다고 하더라도 산밀 환경은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다라고 방역 당국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대입 수능 수험생들 집에 있는 가정에서는 지금 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특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만약에 3단계쯤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 수능 또 연계되는 거 아니냐 걱정이 많거든요. 근데 교육부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교육부와 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질병관리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는 집합금지 예외 사회로 인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 조정되는 경우에도 이 12월 3일에 수능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만 이제 이 수능의 원활한 응시를 위해서 방역 관리 체계를 최대한 가동해야 된다. 이런 이제 지적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협의회는 이 시험실당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낮추고 수험생 책상 앞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이런 대책을 이제 실시하게 되고요. 수험생을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나눠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이제 체계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열이 없는 사람은 고지된 일반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고 발열이 있는 사람은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게 한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별도 시험실을 또 마련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 이 시험장별로 이 별도 시험실은 5건 내외로 확보한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확진자의 경우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감독관 보호 조치하에 수능을 치르게 되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수험생은 이제 마찬가지로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이제 수능을 보게 되는 건데요. 일단 이렇게 좀 이 대책에 대해서 교육부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던 2010년도 수능보다도 방역 대책을 강화한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각 지자체에 협력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감독하고 방역을 위해서 관리 인력이 작년보다 30% 이상 늘어난 인원들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인력 수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질이 없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능 일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 전국 고등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해서 이런 방역 조치들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수험생들도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11월 초부터는 이 시도별 자가격리 등으로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수험생 규모를 집중적으로 추적을 해서 이 확진자 수험생을 위한 병원 생활치료시설 내 시험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 시험실 추가 확보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고 하는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거쳐서 좀 이제 수능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대학별로 평가를 할 때도 이 대학별 평가에 있어서도 집합금지 예외 사회로 오늘 인정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 가급적 모든 전형에서 자가격리 수험생이라 할지라도 이제 응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사전에 수험생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이런 조치를 실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꼼꼼하게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공정성 논란하고도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능은 치르면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시험 못 본 수험생이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대책을 좀 치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큰데 국내에서 동시에 감염된 환자가 3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둘 다 양성 반응 나온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총 지금까지 검사한 사례 중에 3건이 보고됐다라는 거고요. 이 동시 감염 사례는 지난 2월 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끝나기 전에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나타난 사례들이다. 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당시 어떤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중증은 아닌 것으로 이제 파악하고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인데요.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렇게 동시에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를 보고하는 논문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가을하고 겨울에 이 코로나19하고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 위생을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행의 크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방역 당국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돼 사용이 지금 일시 중지된 독감 백신
접종받았다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게 약 407명에 지금 이르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지난 금요일까지 한 224명 정도였는데 주말 사이 2배 가까이 지금 늘어난 숫자죠.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병원에서 이 규정을 어기고 이 무료 물량을 유료 접종분하고 섞어서 이제 사용을 했거나 또는 정부가 이제 밤에 긴급하게 이 접종 중단 발표를 하기 이전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접종한 의료기관이 있다. 이제 이런 상황들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방역 당국이 계속해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백신 접종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좀 부작용 가능성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접종자들에 대한 장기 추적 필요성 이런 것들도 방역 당국은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났다는 얘기도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접종자 한 명이 주사를 맞은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 이외에 이제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 사람의 경우에는 통증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보고도 추가로 이제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이 질병관리청의 이제 설명은 지금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정보조달 백신을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모든 정보조달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 정상적인 백신이라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례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항원 그리고 단백질 성분을 이제 몸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백신이든지 예를 들면 주사를 맞은 부위가 빨갛게 붓는다든지 국소 통증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반응들이 보고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0에서 한 15%는 이런 이제 좀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에도 하루 이틀 정도면 소실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감 백신은 계란 단백질의 바이러스를 키우기 때문에 이 계란 단백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또 이제 알레르기 반응과 중증 이상의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접종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은경 청장 말에 따르더라도 이걸 뭐 지금 효과가 떨어졌다고 하는 백신 뭐 이런 것에 따르는 이상 반응이라고 보기엔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군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일반적인 어떤 백신에 대한 예상되는 반응일 수 있다. 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제 크기 때문에 또 유료 접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지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상황으로는. 지금까지 의료계의 여러 전문가들의 설명도 이것은 이제 사백신이기 때문에 상온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효과가 이제 떨어지는 가능성은 있지만 네. 이것으로 인해서 이상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확률은 아주 뭐 크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뭐 우리가 좀 주시할 필요는 있겠지만 마음을 그렇게 크게 졸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천절 차량 집회. 정부가 만약에 차량 집회를 할 경우에 운전면허 정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참가자 현장 체포, 운전면허 정지 등의 무관용 엄중 대응 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일요일에 밝혀놓은 상황인데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달 3일에 일부 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차량 시위가 이제 진행이 될 경우에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상의 어떤 이 돼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른다면 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가 돼 있는데 운전자가 뭐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게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지 장소에 시위 참가 차량이 모이면 경찰이 해산 명령을 할 것인데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이렇게 벌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면허 취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이 교통 위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공동 위험 행위로 판단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렇게 벌점 40점이 부과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운전 당사자가 만일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가 또 취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를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좀 경찰이 네. 과도하게 이렇게 좀 법을 과도하게 적용을 해서 기본적인 이제 기본권인 집회 시위에 대한 어떤 자유나 이런 것들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법원이 이제 결정을 할 때 이런 과거에 이제 비슷한 사례에서 얼마 전에 비슷한 사례에서 어떻게 이제 어떤 근거로 어떤 결정을 했느냐도 우리가 이제 참고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일부 주민들이 신혼 희망타운 조성 계획 철회를 주장하면서 차량 99대를 이용한 집회를 신고한 바 있었는데 경찰이 이것에 대해서 불허 처분을
내렸고 법원도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이기 때문에 이제 금지 처분이 불허 처분이 옳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재판부의 경우에는 차량 집회라고 하더라도 집회 준비나 관리, 해상 과정에서 이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질서 유지가 제대로 안 되면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심대해질 수 있다. 이런 이유 등을 들어서 이제 이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서울행정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집회가 뭐 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공개석상에선 처음으로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보낸 통지문과 관련돼서 이 사태를 악화시켜서 남북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북한도 원치 않는다라는 의지 표명으로 평가한다라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또 이 사과한 거에 대해서는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즉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러한 뜻을 이제 알 수가 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게 지금 남북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 회복을 모색해야 되고 대화의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 관계는 진전시켜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비극이 반복되는 이 대립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어제 북한의 공동조사와 군사 통신선 재가동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숙균 총리는 공동조사가 남북 양측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미운하고나 남북이 소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루빨리 진상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으로 조사를 해야 양쪽이 승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으로 조사를 못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사적 충돌 등을 예방하는 군사통신선이 돼 있었다면 이번에도 불행한 일을 이제 면했을지 모른다라면서 이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복원되는 게 양측을 위해 모두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어제 청와대는 이와 관련돼서 이 북한의 공동조사와 군사통신선 재가동을 이제 요청한 바 있는데 각각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서는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북측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할 텐데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는 보도라든지 또는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해서 북한 관영 매체들의 관련 보도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측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이제 자신들이 주장한 대로 자체적인 이제 시신에 대한 수색 활동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제 그 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우리 측 수색 작전이 자신들의 어떤 영해를 침범했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이런 주장을 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남북 간의 해묵은 갈등이 좀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표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 입장 표명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이 국민의힘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발언에서 우발적 충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북한의 주장을 인정을 한 것이고 국민을 이렇게 국민이 희생된 군 통수권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와대에 자기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내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교대로 또 1인 시위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한미 간의 정보 분석 결과 이 피격된 공무원은 월북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다라고 또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첩보망에 이제 이 어떤 파악된 바에 의하면 월북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대화와 정황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구명조끼를 입었다라든지 부유물을 가지고 갔다든지 신발을 벗어났다 이런 것들만 지금 판단 근거로 해서 월북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는 게 한미 군 당국이 확보한 정보 첩보망 그걸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공개하면은 우리 정보 자산이 드러나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 더 상세하게 그런 입장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보도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군이 어떤 자기들끼리 어떤 무전을 주고받거나 할 때 무선으로 특히 통신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암호화되는 방식이나 이런 걸 쓰는데 네. 우리가 감청을 할 때는 그 암호화된 방식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 감청을 할 수가 있는 해독하는 것이죠. 과정이 있겠죠.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감청을 해서 알아낸 사실들이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북한이 그 암호화 방식을 다른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걸 다시 풀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북한이 주고받은 여러 가지 정보들은 우리의 감청망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어떤 효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이 있어서 군 당국에서는 이러저러한 내용을 실제로 감청했다라고까지는 지금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들이 뭐 언론에는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당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47시간 행적을 밝혀야 한다 이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적을 밝혀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시간은 단 한 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한반도의 위기 관리를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이제 여러 가지 이 군이 첩보를 통해서 알아낸 여러 가지 사실들을 분석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 이런 설명인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또 국민에게 투명하게 이 내용을 밝힐 수가 있는 거고 또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이런 게 있어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는 마치 이제 군이 코앞에서 마치 모든 일이 일어난 일을 망원경으로 들여다본 것처럼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북한 해역에서 불꽃이 감시 장비에 관측된 것 외에는 이렇게 관측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다만 이제 토막토막 있는 첩보들을 이렇게 좀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방안을 논의했는데 결국 불발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제 이 대북 규탄 결의안의 공동 채택을 논의했지만 결국 무산된 이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거부를 해서 이제 무산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6일에 긴급 현안 질의를 다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수가 없어서 대북 규탄 결의안 협의가 이제 무산됐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대목을 이 규탄 결의안에서 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본회의가 무산됐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알맹이가 빠진 대북 규탄 결의안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긴급 현안 질문을 먼저 하자고 한 것이다. 이 민주당이 제기한 규탄 결의안 제안서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지적하는 단어도 없고 내용을 봐도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북한이 불태웠다는 등의 어떤 만행에 대한 지적이 없다. 이것은 맹탕 결의안 제안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이제 다음 달 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긴급 현안 질문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이런 현안 질문 요구는 정치 공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공동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대북 규탄 결의안 하나 채택을 지금 합의해서 못하는 국회가 이후에 뭘 합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좀 들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신을 불태웠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제하고 싶은 맥락은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 청와대가 공동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공동조사가 결론이 뭔가 나와야 사실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 사실 실제로 있는 것이죠. 네. 이제 만약에 국회가 북한이 총격을 가해서 우리 국민이 이제 사망했다. 이거는 이제 남북 간에 이제 공이 이제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대목은 어쨌든 간에 두 주장에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국회가 이것을 기정사실화해서 규탄 결의안을 내게 되면은 사실 공동조사나 이런 걸 제안한 것은 좀 무색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을 주장하는 것인데 일단 규탄 결의안의 문구나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해야 할 수 있겠지만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긴급 현안 질의의 경우에도 사실 일정 부분은 정부 여당이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야당이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기회는 보장돼야 된다는 점에서 이것도 이제 좀 합의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여당이 우려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이 보수 야당이
지나치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걸 걸어서 마치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이 청와대의 대응 이런 것들이 과거 네.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와 비슷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공세를 제기를 하면 이것이 진실을 찾아내는 그런 현안질의가 아니라 정치적 공세의 장을 그냥 열어준 것에 불과하게 된다. 이런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지적이라는 게 좀 뭐랄까요?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들도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그 세월호 참사 7시간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 완전히 대통령의 행적에 묘연했던 거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했다라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또 그 점을 감안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여당도 긴급 현안 질의와 같은 어떤 국회 일정들은 보장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금강산 개별 관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는 이런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이런 결의안이 상정이 됐는데요. 일단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 회의에 이런 이제 안건이 자동 상정된다라는 국회법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같은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인데 이렇게 종전선언 결의안 상정은 부적절하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숙려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상정되는 게 아니라 뭐 간사간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이 두 결의안은 법안 소위가 아니라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는데요. 이 경우에는 최대 90일간 이제 안건을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내내 이게 좀 논란이 될 소지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감 중이죠?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중인데 국정감사가 전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데 오늘 국회에서 이근 대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유튜브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뭐 이근 대위라는 이제 분이 있는데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 이근 대위를 불러서 총검술 폐지 정책과 관련된 생각을 들어보자라면서 참고인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혜 의원은 지금 뭐 법사위 소속이고 총검술은 법사위와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은 이제 국감의 취지에 어긋나고 그리고 이 총검술 폐지를 물어보려고 유튜브 활동을 하는 이근 대위를 부르는 것은 국감을 희화화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들어서 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뭐 인기 캐릭터 팽수를 부른다든지 뭐 방송인 백종원 씨를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본인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출석 여부가 결정되는 거고 아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면 안 올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 논쟁으로만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근 대위 이렇게 부르니까 제가 얘기했지 지금 예편한 대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통칭 이근 대위고 그리고 뭐 이근 대위의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팽수는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와도 문제라니까요. 국회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네. 이제 신분증을 내야 되는데 팽수의 신분증은 어떻게 내야 되는가 이런 의문도 좀 듭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신분증을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추미애 장관과 아들 서모 씨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 그리고 서모 씨의 소속 지역 부대 지역 대장 모두 이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요. 병가와 휴가를 신청하고 또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서모 씨의 병가와 휴가는 지역대장 승인으로 실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구두로 통보받은 서모 씨가 어떤 그 충분히 국무를 뭐 기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휴가도 다 어떤 의사 진단서라든지 의무 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술과 치료를 받은 사실에 근거가 된 것이라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추미애 장관과 보좌관 그리고 지역대장에게는 죄를 물을 수가 없다. 이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아울러서 추미애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뭐 그 검찰이 밝힌 내용 중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니냐. 정쟁에만 몰두하고 민생은 뒷전이었던 거에 대해서 사죄하라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권 눈치 보기식 불기소로는 진실을 가릴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입장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법무부를 통해서 이제 기자들에게 입장문이 전달이 됐는데요. 이 아들 의혹과 관련돼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 그래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서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팀 결론에 대해 대검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렇습니다. 이 대검 차장 검사 주재로 수사팀의 방침에 대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일부 참석자 중에 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보좌관에게 이 서모 씨의 휴가와 관련한 지원 장교 대위에 이름과 연락처를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도 했고 또 보좌관에게 그 전화 통화의 결과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받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추가 확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검찰 일부의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수사팀의 의견대로 지금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이 결론은 검찰총장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추 장관 아들 부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 병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직 병사가 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당직병의 주장은 이 당직병을 했던 모 씨의 주장은 이 서모 씨가 자신과 이제 통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수사 결과를 보면은 서모 씨가 부대로부터 복귀 연락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서모 씨의 이제 주장은 이제 거짓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과를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게 이제 당직병을 했던 모 씨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명예훼손의 대상에는 당직병사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의 최초 시작이었다라고 이제 글을 올리면서 실명을 공개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황해 의원도 포함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국민의힘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계속 논란이 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지금 배당이 되어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자료 등을 제출을 했고 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김홍걸 의원은 지난 총선 재산 공개 당시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부장권을 빠뜨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이 김홍걸 의원을 이와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하다가 김홍걸 의원이 제명이 됐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자료도 검찰에 넘겼다고 하던데 조수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재산 신고할 때 예금과 채권 등의 현금성 재산 11억 원을 이제 빠뜨렸기 때문에 이 의혹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가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긴 상황인데요. 이 자료를 넘기면서 혐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이제 전달을 했고 이에 따라서 지금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최근 이제 앞서 말씀드린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과는 달리 이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러모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국회의원 8명에 대해서 추가로 또 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했다는 얘기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의 경우에는 부산 금정구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출마 때는 한 채가 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당선이 된 이후에 제사 신고한 걸 보면은 28채가 있는 것으로. 한 채에서 28채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문이다 이런 건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경우에 한 건물에 사무실에 28개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 신고 규정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예금도 4억 6천만 원이 더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된 건데 이것은 부동산을 처분한 돈과 상장 폐지된 주식 가치가 합쳐서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실련은 대표적으로 이런 해명을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에서 선관위에 이제 조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외에도 여러 명의 이런 비슷한 재산이 늘어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의원 14명을 경실련은 추려서 이렇게 조사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의원들은 대체로 단순 실수를 했거나 선관위 방침을 따랐을 뿐이다라는 입장인 것인데요. 경실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그러면 후보자 단계부터 이 내역을 꼼꼼히 따지지 못한 것이 문제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의 윤리감찰단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주요 당직자와 선출직 공무원까지 다주택
보유 실태를 조사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 내 공수처라고 불리는 당의 윤리감찰단을 이낙연 대표에 취임하면서 만든 조직인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지방의원, 주요 당직자, 선출직 공무원의 다주택 보유 문제, 기타 비위 이런 것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이걸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적 수준을 높이고 교원 신뢰를 회복하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이낙연 대표의 설명입니다. 그나저나 이낙연 당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벌써 한 달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방어는 잘했는데 공격은 아쉽다 뭐 이런 평가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어쨌든 이낙연 당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당으로서는 곤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서 의료 파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북한 관련해서 해양산부 공무원 사사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있었던 것인데 최소한 이 어떤 이 위기 관리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낙연 대표가 그래도 실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정치권의 평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 주자로서 이제 이낙연 대표만의 어떤 색깔을 드러낸다거나 아젠다를 좀 제시한다거나 이런 활동은 거의 이제 좀 없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평가인 건데요. 일단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위기 관리가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앞선 뉴스야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살된 공무원의 자진 월북 공방에 이어서 우리 정부가 요청한 남북 공동조사에 대해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이 이제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여야가 논의를 했는데 더 정의당도 채택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산됐습니다. 그 배경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정치가 항상 모든 문제를 이렇게 정의 논리로 환원하는 이런 악습이 또 드러났다고 봅니다. 지금은 초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고 우리 국민이 사망한 데 대해서 정말 여야가 이렇게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현안지를 하냐 안 하냐 또 문안에 시신을 불태웠냐 안 태웠냐 이런 것들이 들어갔냐 안 했냐는 어떤 불확실한 문제로 결국 규탄 결의안이 무산됐다는 것은 결국 우리 정치의 수준을 보여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야 모두 상대방에게 특히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서로 결렬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석 연휴 전에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글쎄요, 추석 연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북한도 지금 추가 입장 표명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추석 연휴 때까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 발생 지금 엿새 만에 희생자를 애도하고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정부 여당 특히 대통령께서 가시는 방향은 종전선언 문제도 그렇고 이번 사과 표명까지도 되고 항상 방향은 올바른 지향성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매일 한 박자씩 늦으세요. 사실 지금 벌써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엿새 정도 지났고 네. 그리고 이미 국민의 어떤 공부는 차오를 대로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국가의 책무, 우리 국민보호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더 빨리 그러니까 23일 날 사건이 확인됐을 때 그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네, 내용이야 다 우리가 환영하는 바입니다만은 조금 템포가 늦다는 게 아쉽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47시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얘기 나왔던 거랑 비슷한 그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런데 그건 좀 다르죠. 세월호 사건은 이렇게 거의 TV로 생중계가 됐어요.
네. 그리고 모든 어떤 그 상황이 우리 그 모든 정부기관 또 언론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벌어졌던 거고 다 그 과정이 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굳이 비교하려면 세월호 사건보다는 천안함 사건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조각조각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게 뭔 사건인지 알 수 없는 상황. 네. 그러면 천안함 사건 때 그게 2010년 3월 26일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게 북한이 쏜 건지 암초에 부딪힌 건지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사실 확인만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 우리 국원이 피격한 사건은 세월호 사건보다는 천안함 사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서는 조각조각 들어오는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세월호 때 이렇게 뻔히 보는 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대처했던 거하고는 경우가 다르다. 그리고 48시간은 우리 정보의 한계입니다.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감안해야지. 진상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48시간이 아니라 4분 만에도 대처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그 비교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에서도 또 그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망원경으로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자꾸 비판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또 이런 설명을 또 하기도 했던데요. 그건 제가 좀 압니다. 네네. 연평도에 배치된 망원경은 그 고정형 망원경이거든요. 네. 그 성능이 좋지만은 그게 그 주간에 한 40km까지 봅니다. 그리고 그 TOD 장비라고 있어요. 열상 감시 장비라고. 예. 이건 야간에 더 잘 보이는데 한 15km까지 봅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그 연평도에서 38km밖에 더 벌어진 사건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설령 영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다른 어떤 첩보하고 융합을 시켜 분석하면은 합참의 정보본부에서 그 전문가들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후에 판단이 된 것이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사건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세월호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여러 쟁점 중에 하나가 피살된 공무원의 자직 월북 의사를 표명했느냐 이 여부인데요. 지금 예. 민주당은 민주당 공무원 피살 사건 투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미 첩보를 근거로 자진 월북이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약간 자가당착에 빠진 건 뭐냐면은 예. 자, 합참에서는 자진 월북이다. 그런데 북한은 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자진 월북을 한 거를 쏜다는 게 북한의 사격에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북한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북한이 쏘냐, 이걸 물고 늘어지는 게 맞죠, 논리적으로 보면은.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월북했던 근거가 뭐냐 이러면은 그러면 침투한 거냐 또는 표류한 것이냐, 네. 이렇게 하면은 자꾸 북한 편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는 좀 지금 우리 정치권이 대혼란에 빠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월북을 했다는 근거는 무궁화 10호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네. 어업지도선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군이 신호정보라고도 얘기하고 군의 SI 첩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스페셜 인텔리전스라고 특수정보라고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걸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청을 한 것이죠. 네. 이걸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면은 저는 우리 군의 정보에 어느 정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북한 입장에서 대답 못하는 사람한테 총을 쐈다. 이런 점은 조금 오히려 북한 통지문이 좀 신뢰가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북측에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한 상황인데요. 북측은 네. 오히려 우리 정부의 수색 작업을 영해 침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중단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의 공동조사 요청 북측이 어떻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공동조사라고 하면 공동조사 그 구성이 돼가지고 어떤 북한군을 조사해야 되는데 예.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음. 오히려 그보다는 북한이 이제 우리 선박들이 대거 몰려가가지고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이것이 이례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거기가 민감한 수역이기 때문에 네. 이걸로 새로운 갈등의 프레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연평해전 때 우리가 떠올렸던 거는 우리가 북한 측에 가까이 가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던 걸 문제 삼아가지고 큰 충돌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NLL 논쟁으로 또 간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사태의 본질, 즉 우리 국민이 피격당했다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또 다른 이제 NLL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보이면은 이거는 공동조사는커녕 남북 간의 또 다른 긴장을 조성하는 아주 소모적인 양상으로 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수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북한하고 원포인트 접촉이라도 해가지고 네. 이 문제의 사태 수습 방안을 먼저 협의하자고 요구하는 게 우선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목함지뢰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거나 이런 방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원포인트 접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태의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 국방 실무자 회담 또는 고위급 회담을 원포인트로 제안해서 일단 만나자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낫지. 공동조사하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럼 북한이 조사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현실적인 해답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청와대가 제안한 남북 공동조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통신선 복구 요청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그냥 무시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통신선을 복구하자 그러면은 북한이 말을 안 듣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유엔 사령부의 전통부는 북한이 계속 접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유의미한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대화 의지가 없다면 그마저도 끊었을 것인데 지금 유엔 사령부의 전통부는 받는다. 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사태가 악화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유엔사가 먼저 장성급 회담을 제안하고 그러면서 이 사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은 뭔가 문제가 조금씩 풀리고 수습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궁극적으로 남북 간의 직접 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유엔사 차원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북측이 받아들이는 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이 좋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게 목함지뢰 사건 때도 우리 제안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 유엔사가 위기 관리의 주체로 나섰거든요. 예. 유엔사가 그때 장성급 회담을 제안하고 그런데 어떻게 실제로 진행됐냐면 판문점에서 김관진 실장이 북한의 김양건을 만났던 겁니다. 네네. 지금도 그 모델을 따르는 게 가장 적합하죠. 그때 박근혜 정부하고는 상대 안 하려고 하다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유엔사 전통문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는 현실에 착안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창조적으로 이 상황을 관리한다면은 목함지뢰 사건 때 같은 그런 어떤 고위급 회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오늘 국방부에서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구조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구조하려고 했다가 좀 놓쳤다가 다시 또 찾아냈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 국방부 입장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는 다 사후 분석이에요. 예, 지나놓고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네네. 그지 TV로 다 본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는데 국방부 내부에도 어떤 관료주의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네네.
북한이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끌고 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사살했다. 이런 정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건 아마도 사후의 정보 분석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한 것이 그러면 국방부를 뭘 했냐. 예, 이렇게 이제 또 이것도 사후적으로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이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새벽 워싱턴에 이제 갔는데요. 네. 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한 어떤 논의가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논의라는 게 이제 이도훈 본부장이 아마도 스티븐 비건 부장관하고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북한도 충분히 그 수색을 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했다. 그런 만큼 미국이 조금 더 어떤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해보는 게 어떠냐.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미국을 동원해서 뭐 북한을 더 압박하고 또 규탄하는데 동원을 할까 하는 데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북 간에 그동안에 좀 긴장과 갈등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평화적인 분위기로 끌고 가는 것. 이 두 가지 사안 중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태도를 적절하게 취해야 될 것인가 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섰을 때 의식할 수밖에 없는 압박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약해지거나 또는 망설일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 고위급 간의 원포인트 접촉, 판문점 회담을 노려볼 만한 이런 어떤 그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 정부가 맞이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정말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남북관계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교환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뭔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뭔가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게 없을까요? 그것은 뭐 이번 사건이 묘하게 계기가 돼서 그 이번에 실종된 공무원의 그 친형께서도 남북 관계가 좋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다. 저는 그 말이 참 폐부에 아주 그 깊숙이 다가오는데 정말 이런 진정성을 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형님을 북한에 특사로 보낼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외교는 상상력입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평화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드디어 문정부한테 시험대가 왔다. 그리고 이런 어떤 위기의 상황의 꼭지점에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정부가 발휘하지 못한다면은 중재자니 촉진자니 그동안 얘기했던 건 다 공연불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피격, 그러니까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북측에 책임을 묻고 거기에 따라서 대화의 테이블을 열되 앞으로 한반도를 좀 평화로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강해야 우리가 강한 의지를 보일 때 평화도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 이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